오늘 아침 일라디오. 코로나와 함께한 3년 동안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초반에는 변화에 많이 민감했다면 이제는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익숙해진 게 더 많아졌죠.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올해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 결과 가운데 일과 여가에 대한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요, 여가보다는 일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올해 조사에서는 여가를 더 중시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한때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를 즐기자, 욜로라는 신조어가 유행을 했었죠. 방역이 조금씩 풀리면서 최근에 다시 청년 세대를 넘어서 모든 세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래의 성공보다는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텐데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올해의 소중한 하루, 오늘 모두 소확행 하시길 바랍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농축산 단체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입장에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그리고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고요. 신중론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골자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값이 하락한다면 예산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서 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커 보이고요. 그 이면에는 시장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식품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될 경우에 이 타 품목의 지원 예산이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형평성도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에는 타작물에 비해서 기계화율이 이제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시장 격리가 의무화될 경우에는 타작물로의 재배 전환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이렇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산지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해서 이들 농축산 관련 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재정 부담이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산지 쌀값 지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겁니다. 특히 2022년 12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80kg으로 보면요, 18만 6,800원 정도인데. 이에 반해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은 2030년 정도의 산지쌀값이 17만 원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됐던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결과가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측치이고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 예측이 현실로 발현될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간의 산지쌀값 형성 추세가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중요한 것은 소요량 대비해서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 격리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이 산지 쌀값 상승에는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최대 농민단체인 한농연하고 20여 개가 넘는 축산 관련 단체의 모임인 축단협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마당이어서 향후 양국관리법 개정 법률안 통과 여부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운영에 들어간 수산자원 정책 혁신 현장 발굴단, 전국 해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장 발굴단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시된 현장 어업인들의 정책 혁신 요구를 수산자원 정책 혁신 권고안으로 마련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5차례에 걸쳐서 권역별 토론회를 했고요. 여기서 제시된 어업인들의 의견이 무려 232건이나 됐었습니다. 네. 이 중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관련되어서 제안된 게 138건인데 이걸 다시 발굴단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이 가운데 약 60%에 해당되는 83건은 적각 정부 정책에 반영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리고 52건은 어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 줄 것을 해수부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총 허용 오행량 제도 참여 업종에 대해서는 거머기와 검지체장 적용을 완화할 것과, 그리고 또 실효성이 낮은 거머기 검지체장 규정도 완화하거나 조정할 것 등이 이제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이건 총 허용 오행량 제도, 그리고 TAC이라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어종이나 업종에 따라서 일정량 이상을 잡지 못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는 이제 제도인데. 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거머기와 검지체장을 또 적용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걸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산란기, 그리고 연안어업의 경우에는 검지체장을 지키면서 조업하기가 어려운 현실 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제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라는 내용이 골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TAC 참여 업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지체장 적용을 제외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TAC가 정착된 어종 같은 경우는 어종별 검지체장 적용을 유예를 하고 3년간의 자원 수준 모니터링 평가를 거쳐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TAC가 신규로 적용되는 어종들이 있는데요. 이 어종들에 대해서는 3년간 TAC를 운영해서 정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검지체장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공고가 됐고요. 그리고 또 총 허용 어획량 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거머기와 검지체장 변경 또는 완화가 권고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수온 상승 등으로 산란 생태계가 변화한 어종, 예를 들어서 감성돔 같은 경우는 거머기가 현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네. 이거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거머기나 검지체장 적용을 아예 폐지하라 이런 권고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어획량이 미미하거나 양식이 활발한 어종에 대해서는 거머기와 검지체장을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권고를 한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거머기와 검지체장이 모두 설정되어 있는 닭새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어획량이 5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복도 어획량이 99톤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양식 생산량이 2만 3천여 톤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 어종에 대해서는 거머기와 검지체장을 설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폐지를 권고한 겁니다. 그러면은 권고한 대로 자원관리 정책이 바뀐다면 아무래도 상당한 변화가 좀 예고가 될 것 같은데 이외에 다른 내용들이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원관리보다 더 중요한 내용도 공고안에 담겼는데요. 네. 이게 TAC 배분 물량만으로 어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TAC 참여 업종에 대해서는 적정 어선 수준까지 단기간에 특별 감척을 실시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이게 TAC 물량을 여러 배로 나눠서 배분하다 보면은 이 배분된 물량만으로는 어선어업 경영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단기간에 감척 사업을 추진하라는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처럼 자원관리 정책에 참여를 함으로써 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경영 안전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 같은 사업 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가칭 수산자원관리기금 이것을 신설할 것을 공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추정금 그리고 중국 어선의 불법적 부당 담보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편입시켜서 재원을 조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권고안이 수산자원 정책에 반영이 돼야 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해수부는 일단 제한된 권고안에 검토를 해서 TAC 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요. 또 어업인들이 정책 전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착수해서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특히 현장 발굴단은 권고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빨리 바꿔서 현장 어업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내년에 이 수산자원관리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안 수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남과 충남 일부 연안에 저수온주의보가 발령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18일 오전 10시를 기해서 전남 한평만 그리고 충남 가루림만 해역에 저수온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올 들어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10일가량 좀 빠른 것입니다. 저수온주의보는 바다 수온이 4도씨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되거나 전일 또는 평년 수온에 비해서 2, 3도 정도 이상 급격히 떨어져서 양식생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경우에 발령이 되는 경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양식 어민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수거하는 우선 육상양식장에서는 보온덮개를 설치를 하고요. 보일러나 히터펌프 등의 가온시설을 사전에 점검해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수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지정된 월동장으로 양식생물을 신속하게 이동을 하고요. 또 가두리 거물의 수심을 가능한 한 좀 깊게 유지해서 수온 변화가 적어지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식 양식장에서도 평균 수심을 3m 이상으로 유지를 해서요. 수온이 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사육지 수면의 일정 부분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정말 추운데요. 역대급 한파가 이어지면서 저체온증 환자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도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추위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은 최저기온이 영하 20도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 달만 저체온증 추정 환자가 이 사망자 4명을 포함해서 4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눈이 많이 내린 이 제주와 호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우 119에 접수된 낙상 신고만 20건 가까이 나왔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팔과 다리 등을 치료받기 위해 이 많은 낙성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고요. 또 심지어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누유 점검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에서는 어제 오후 4시쯤 이 스키장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선 일도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고립된 46명의 관광객을 모두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국민의힘 위원들이 부참한 가운데 그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의 야당 위원들은 어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부터 바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요. 이번 달 27일과 29일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사 관련 보고를 받고 내년 1월 2일과 4일, 1월 6일 등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이 국무총리실에서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 대검찰청에서도 마약 관련 대검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12구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 성역 없는 신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국정과제 5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참사 예방과 대비 과정, 그리고 접수된 신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원인, 또 참사 발생 전후 대응, 참사 이후 수습과 복구, 희생자 유가족의 권리 보장 등을 5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시민 분향소를 찾았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요? 네, 어제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고 없이 이태원 녹사평역 앞 시민 분향소를 찾아갔습니다. 분향을 하러 왔는데요. 네. 그런데 유족들이 이를 막아서고 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져오라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덕수 총리가 수고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발길을 돌려버렸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분향을 못하게 했다라며 개인적으로 온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16일 이 현장 부근에서 열린 시민 추모제에 한덕수 총리는 물론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 국민의힘 인사들 아무도 찾지 않았다면서 이 보여주기식 조문을 하려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들어가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이 국민의힘 당직자가 유족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을 돕는 시민대책회의에 참여한 일부 시민단체를 겨냥해서 참사 영업상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참사 당일 이 응급의료지원팀이 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태우려고 신현영 의원의 집 쪽으로 돌아가다가 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 신현영 의원은 의사로서 이 구급팀과 함께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을 결국 바꿨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오전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현행 7대3인 당원당규상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투표 100%로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대표를 뽑는 것이 당연하다라면서 당원의 자발적 투표로 당대표 선출이 가능하므로 비당원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 2위 득표자가 다시 맞붙는 이른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는 친윤계 주자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룰 개정은 이후 속전속결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바로 내일 상임 전국위원회가 소집이 되고요. 규정상 최단 기간인 사흘간의 공고회를 거쳐서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관련 당원 당규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를 두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한 포커다라고 비판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당대표 뽑는 것이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고요? 네, 감사원은 집값뿐만 아니라 소득과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서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감사원은 이들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부작용을 감추려고 주요 통계를 고의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나라면서 대통령이 속았거나 대통령이 지시했거나라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을 했고요. 민주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위해 구체적 팩트도 없는 상황을 가지고 통계 조작 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 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로 했다고 이 참여연대가 어제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감사 요청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또 건축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근데 이 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 실험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네요. 네, 북한이 지난 일요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북한이 이것이 이 군사정찰 위성 개발 시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용산, 여의도 등지가 보이고 인천은 송도 국제도시가 찍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북한은 위성 사진의 해상도를 20m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정도는 상업용 지구 관측 위성으로도 쓰기엔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조악한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이 8차 당대회에서 군사정찰 위성 운영을 중요 과제로 채택하고 위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일성 주석 생일 등 각종 기념일이 몰려있는 내년 4월까지는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의 기술력과 부품 조달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미사일 개발을 위한 명분에 가깝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군도 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달 탐사선이죠. 다누리 달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을 했다고요? 네, 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의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달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총알보다 빠르게 날아가던 다누리가 속도를 줄여서 이 달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를 한 겁니다. 네. 이 다누리는 앞으로 달 상공 100km까지 고도를 낮춘 뒤 내년부터는 인류의 첫 달 기지 후보 지역을 탐색하고 달의 광물 자원을 분석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나사의 전문가는 이 달까지 날아간 다누리의 우주 항법 기술을 높이 평가했고요. 우주 공간을 통해 탐사선과 통신하며 달 궤도에 진입시킨 것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술력을 추켜 세우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 다누리 프로젝트 도중에 이 한국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나사의 일부 장비 문제 해결을 한 일화도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나사 측은 오는 2032년 한국의 달 착륙선 발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100원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이는 내년에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하기로 했고요. 또한 LPG 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 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키로 했는데요.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에 싼 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서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33년 동안 해수면이 10cm나 올라갔습니까? 네, 그 해양수산부가 1989년에서 2021년 사이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평균 9.9cm 상승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연안 21개 이 조이 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연평균으로 산출하면 매년 해수면이 3.01mm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역별 연평균 해수면 상수치를 보면 이 동해안이 연평균 3.53mm에 이르고요. 서해안이 3.08mm, 남해안이 2.55mm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측 지점별로는 울릉도가 연 5.29mm로 가장 높았고요. 뒤이어 포항, 보령, 군산, 속초 순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측 기간이 가장 오래된 그 목포 조이관측소의 해수면 높이를 분석한 결과 62년 동안 15.4cm가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622명이었습니다.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전날의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965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가 535명으로 이틀째 500명대인데요. 이는 97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또 사망자는 39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자세한 기준과 예상 시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국민의힘 당원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상임정국위원회 개최는 오늘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눈도 네. 많이 내리고 있고요.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 서울 근교이 네. 아시겠지만 근처에 이렇게 산도 있고 네. 아무래도 도시보다 일교차도 크고 해서 예. 좀 아무래도 좀 춥습니다. 그리고 눈이 또 많이 왔고요. 많이 왔어요. 네. 수원에도. 많이 추웠어요? 아유 지금 발도 시렵고요. 예. 오늘 나오는 길에도 네. 엄청 추워가지고요. 예, 저도 추웠어요. 예. 전화로 연결할까 그러고. 뭐 본인 마음입니까? 그러면 나도 안 나오죠. 그럼 우리가 영하 한 15도 이하로 떨어지고 다 전화로 할까요? 그냥 방송? 아니요, 오겠습니다. 예, 저도 꼭 나오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절기상 동지네요. 네, 22일 목요일이 이제 동지인데요.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그렇죠. 예. 동지에 팥죽도 드시면서 겨울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추운 겨울 날씨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제 밭에도 그렇고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눈 속에 있는 월동작물들은 그 솜털을 뒤집어 쓴 것처럼 약간의 좀 그 보온 효과를 냅니다. 또 이렇게 겨울이 또 추우면 월동한 해충들이 또 없어지기도 해서 내년 농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겨울은 좀 추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해충들이 없어지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동남아 열대지방에는 고추나 가지, 토마토와 같은 가집과 작물에 바이러스가 와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이렇게 특히 이번 겨울처럼 추운 경우에는 농작물에 이런 바이러스가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세균들이 이런 것들이. 네.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셨는데 가정에서 지렁이를 키우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가정에서 지렁이를 키우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름으로 만드는 방법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일단 가정에서 지렁이를 키워야 되죠. 네, 키워야 되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여 또 징그러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지렁이 이름은 가급적 생략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 귀엽지 않아요, 이름?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네, 식사 중일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동물은 흙을 만들어내는 생명체라고 해서 영어로는 어스웜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벌레, 어스웜. 시들거나 죽은 식물들을 먹어서 흙을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동물이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지구상에 시들거나 죽은 다양한 생명들이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비온 뒤나 이때 길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는 지렁이 네. 사실 좀 하찮게 봤는데 네. 지구에게는 그렇게 유용한 존재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을 흙으로 돌려주는 역할 때문에 환경산업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만들거나 하는 공장에서 버려지는 이제 제지 슬러지 네. 그리고 또 하수구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수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폐기물들을 먹어서 흙으로 돌려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네. 서울에서 이렇게 고양시로 넘어가는 길목에 서울시 환경사업소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지렁이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육하는 분들의 중요한 이제 경제적 이익은 또 이런 환경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또 가축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축용 동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렁이가 가축으로 분류를 받는군요. 네. 근데 사실 집에서 키우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항상 흙 속에 숨어 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귀가 밝은 분들은 귀를 가까이 대고 이렇게 들으면 이 동물이 움직이면서 내는 낮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가 밝으면 그 소머즈? 좀 많으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스칠 때 나는 소리 정도의 아주 낮은 음으로 이 정도 소리 난다는 거죠? 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흙 속에 살고 있으니까 애써서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아주 얌전한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렁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합니까? 네, 과일 껍질이나 채소와 같은 식물성 먹이를 좋아합니다. 이 중에서 또 신맛이 나는 귤이나 메론 껍질 네. 그리고 또 동물성의 고기나 뼈는 싫어합니다. 또 이가 없어서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싱싱한 채소는 부드럽게 발효가 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먹이를 한꺼번에 이렇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닭처럼 음식을 갈아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래나 흙을 함께 먹거든요. 그래서 닭에는 이제 모래주머니가 있듯이 지렁이에게도 이렇게 소화시키기 위해 음식을 갈아주는 산항이라고 하는 모래주머니가 있습니다. 모래를 먹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배설물로 나온 게 이제 거름으로 쓰이게 되는 거군요. 네, 흔히 이제 분변토라고 해서 이 동물의 이제 배설물은 흙 밖으로 나와서 쌓이게 됩니다. 네. 함께 먹는 흙과 섞여서 쌓인 분변토는 작물들이 자라기 좋은 토양 조건, 흔히 이제 떼알 구조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반대는 이제 우리 밀가루를 보듯이 이런 네. 것은 이제 호달 구조라고 호달 하고요. 구조. 네, 이런 떼알 구조는 공기도 잘 통하고 또 물도 잘 보유하고 또 넘치는 물이 있으면 잘 빠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거기에 작물을 성장에 필요한 적당한 이제 거름 성분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렁이 분변토는 냄새를 흡수하는 탈취제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벌레가 오는 것을 막아주는 곤충 기피제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곤충들하고 같이 먹을거리를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제 장치인 것 같습니다. 지렁이 좀 대단한 동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뭐 텃밭에서 키우는 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집에서 화분에서 이렇게 키워도 잘 클까요? 네, 지렁이가 이제 텃밭에서 많이 있지만 집에 데리고 오면 텃밭에 있던 지렁이들을 이렇게 화분으로 옮겨놓으면 네. 죽거나 탈출을 감행합니다. 답답해서. 네, 답답해서요. 근데 이제 좁은 화분에서도 먹이만 주면 또 얌전하게 견딜 수 있는 길들여진 것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지렁이가 길들여진 게 어딨어요. 길들여진 지렁이를 어떻게 알아요? 뭐 강아지도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네. 그 동물을 만나려면 네. 낚시용품점에 가시면 됩니다. 낚시집이요? 네, 낚시용품점에서 미끼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판매되고 있죠. 환경산업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협소한 공간에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먹이와 그다음에 15도 정도의 적당한 온도만 갖춰지면 화분이나 상자 속에서도 얌전하게 살아가고요. 또 조건이 좋으면 번식을 통해서 숫자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얌전한 지렁이는 낚시용품점에 있습니다. 네. 사장님한테 사장님 지렁이 좀 사갈게요. 뭐 감성 좀 잡으시려고요? 아니요, 집에서 키우려고요. 네.
민물 낚시용입니다. 민물 바다 낚시 말고 이거 실수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바다 낚시 지렁이는 이가 있더라고요. 네, 갯지렁이라고 하죠. 갯지렁이 말고 민물 사장님 민물 낚시 지렁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데리고 온 다음에 키우기 위한 환경 조성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화분 흙 속에 묻어서 일주일 정도는 안정을 좀 시킨 다음에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먹이를 주는데요. 지렁이의 몸무게 정도만큼만 흙 속에 묻어줍니다. 먹이를 먹었는지 이렇게 한번 파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속도에 맞춰서 먹이를 계속 이렇게 공급해 주면 됩니다. 화분에 작물을 키울 때처럼 가끔 이제 물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계란 껍질을 곱게 빻아서 올려놓으면 지렁이들이 아주 잘 자랍니다. 위에 쌓인 배설물들을 모아서 거름으로 활용할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많이 키워야 돼요. 그렇겠네요.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지렁이의 습성을 좀 알아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나중에 대량으로 이렇게 키우는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참 재미난 여러 가지 지렁이를 활용한 거름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6187번님. 아들이 학교에서 딸기 화분을 받아와서 분갈이를 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지금 꽃이 폈어요. 이제 거실로 옮겨야 하는지요? 네, 지금 아무래도 베란다는 추울 것 같아요. 네. 꽃이 피고 결실이 되려면 보통 이제 한 20도 정도는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꽃이 벌레가 이렇게 수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꽃이 피어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살짝 어루만져서 이렇게 꽃가루를 옮겨주는 작업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0234번님 안녕하세요. 화분에서 키우는 레몬 나무에 레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기름 바른 듯 찐득찐득한데 이거 정상인가요? 예, 레몬 열매가 찐득찐득하는 경우는 정상이고요. 혹시 이제 잎에서 이렇게 찐득찐득한 게 있으면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해충이 있지 않은지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잎에서 찐득찐득한 게 있으면 비정상인 거고 열매가 찐득한 건 정상입니다. 3436번님 관장님 겨울에 강한 작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겨울에 성장하고 또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겨울에 다 쉬는 이제 겨울에 이렇게 살아남는 시금치라든지 그다음에 고수라든지 이런 엽채류 종류들이 좀 내한성이 좀 강할 뿐이지 겨울에 이렇게 성장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3800번님 상추를 심을 때 직사광선은 해롭나요? 햇빛이 온종일 비추는 곳에 심었는데 잘 자라질 않네요. 상추가 상대적으로 다른 채소하고 달리 이렇게 그 그늘을 좋아하는 작물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햇빛이 온종일 비추는 곳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혹시 이제 다른 조건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6916번님 관장님 봄에 캔 감자가 싹이 많이 나는데 내년 봄에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집에서 캔 것을 계속 심으면 아무래도 보관상에서 이렇게 싹이 날 뿐만 아니라 또 바이러스에 취약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서 이렇게 보관하지 마시고 씨감자를 활용해서 건강한 씨감자로 이렇게 감자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싹이 나 있는 건 좀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씨감자로 하시길 바랍니다. 텃밭가이드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추운 날씨가 여러 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일단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낮에는 영상권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